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메인보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메인보드를 맨 마지막으로 뺀 이유는 설명이 가장 길고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품이 바로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메인보드를 만드는 제조회사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가장 유명한 4대 회사라고 불리는 에이수스, 기가바이트, MSI, 에즈락 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이외에 ECS, 바이오스타, 컬러풀, NGXT 등등 많은 회사들이 메인보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인보드들은 각각 회사마다의 특징, 장점, 단점 아주 명확하게 갈려나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메인보드를 고를 때 중요한 것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사용하는 CPU에 이 메인보드가 호환이 가능한가 를 먼저 봐야 합니다. AMD CPU인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AM4라는 소켓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A320, B350, X370, B450, X470, B550, X570 그리고 A520 보드를 사용해야지 소켓 호환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세대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메인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구형 메인보드들 있죠. B450, X470 이 이전에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최신 AMD CPU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인텔 8세대, 9세대 같은 경우에는 1151 V2LGA라는 소켓을 사용을 하고요. 인텔 10세대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인텔 11세대 같은 경우에는 1200LGA라는 소켓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 소켓이 거의 한 두세 대마다 한 번씩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켓 장난질이 심하네 뭐네 라고 말은 하지만은 분명 그만큼 업그레이드 된 점이 있고 뭐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변경을 해야 된다면 변경을 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생각을 합니다. 1151 V2 LGA 같은 경우에는 H310, H370, B360, B365, Z370, Z390과 같은 메인보드를 사용을 해야 호환이 가능하고요. 인텔 10세대, 11세대, 곧 나온 11세대죠. 이 이후에 나온 1200 LGA 같은 경우에는 H410, B460, Z490을 사용을 해야 메인보드가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메인보드 칩셋이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각각 숫자 앞에 들어오는 알파벳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AMD 시리즈의 A 시리즈, 인텔의 H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보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무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을 하는 메인보드들이고요. 보통 램 슬롯이 2개, 그래픽카드 장착 슬롯이 하나, SATA 포트가 4개에서 6개, M.2는 지원을 안 하는 보드도 있고 지원을 하는 보드도 있는 이런 특이점이 있는 보드들이고요. 이런 저가형 보드들도 요즘에는 전원부라든지 조금 더 확장성을 좋게 만들어서 고급화 되어가는 제품들이 출시되기도 합니다. 이런 제품들이라고 해도 뭐 게임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적당한 CPU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전원부가 탄탄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똑같이 B 보드 라인업이죠. 인텔에서도 B, AMD에서도 B 보드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딱 중간 라인업을 차지하는 뭐 그런 메인보드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당히 좋은 전원부와 적당한 확장성, 적당한 SATA 포트 그리고 NVMe M.2를 지원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보드들이 간혹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제 인텔 Z보드, AMD X보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상위 라인업들의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원부 품질, 확장성, 기타 등등의 부가적인 성능들까지 완벽하게 갖춘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Z보드를 사용해야지만 CPU 오버클럭과 메모리 오버클럭 둘 다 가능하게 됩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A보드에서는 메모리 오버클럭만 가능하고 그리고 다만 B보드와 X보드에서는 CPU 오버클럭과 메모리 오버클럭이 동일하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메인보드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느 거를 중요하게 보느냐, 바로 전원부의 품질과 성능을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전원부를 만드는 회사 중에서 닥터모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전원부가 가장 저는 좋다라고 배웠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제조사마다 전원부를 만드는 방법 자체가 조금씩은 달라요. 뭐 더블 페이즈,
듀얼 페이지, 더블러 등등 많은 구성 방식들이 있지만은 이걸 일일이 설명했다가는 이 영상 자체가 20분 30분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만 참고를 부탁드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검은 동네라든지 감귤 동네 이런 대규모 IT 사이트들 혹은 해외 하드웨어 테크라든지 아니면 일본 사이트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아주 많은 정보들이 넘치고 흐르니까요,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 가성비 있게 아주 좋은 제품들은 MSI가 나름 나쁘지 않게 요즘 만들어낸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MSI는 국내 AS가 상당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 편이고요. 그 이외에 에이수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평타는 칩니다. 그리고 저가형 일반 프라임 라인업, 중가형인 뭐 터프, 프라임 라인업, 그 위에 스트릭스, 막시무스, 뭐 크로스 헤어 라인업이죠.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당히 전원부 품질이 뻥튀기가 돼서 아주 좋아지는 게 에이수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페이지라고 해서 약간 페이지를 뻥튀기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도입을 한 지가 그렇게 얼마가 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최신형 메인보드들 있죠. AMD 같은 경우에는 B550 아니면은 X570, 인텔 같은 경우에는 B460, 그리고 Z490이죠. 이런 라인업에 들어오면서 이 디지털 전원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성능이 매우 뛰어나지는 않지만은 가격 대비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기가바이트의 단점이 하나 있다라면 발열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이 하나의 단점으로 꼽히지만은 전원부를 많이 때려 넣는 거는 기가바이트가 참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에즈락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연구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가 왜 나왔냐면요, 에이수스의 자회사로 에즈락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즈락은 에이수스의 연구소다 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다만 에즈락은 정말 가성비 라인업들을 잘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특히 B보드 라인업에서 스틸 레전드 전원부가 구성이 괜찮고 확장성도 가성비 라인업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고가형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림 4 혹은 타이치 라인업이 메인스트림급 그리고 하이엔드급에서는 아주 전원부 품질이 우수하고 동 가격대 다른 메인스트림급 하이엔드급 메인보드 중에서 가격이 저렴하지만 활용성이 괜찮은 제품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에즈락이 욕먹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이오스가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물론 만지면은 어느 정도 적응은 가능해요. 다만 내가 오버클럭을 하거나 좀 세부적으로 만지고 싶은데 도대체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게 에즈락 바이오스의 단점입니다. MSI 바이오스는 오히려 굉장히 친절하지만은 국내 AS가 상당히 좋지 못하다로 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때 RGB의 대명사? 아주 그냥 블링블링한 RGB? 우리는 RGB 뽕 그냥 짜장이 새끼들 우리 거 안 사면 니들 RGB 뽕 못 얻어. 우리는 RGB 뽕 그냥 짜장이 새끼들 우리 거 안 사면 니들 RGB 뽕 못 얻어. 우리는 짜장이 새끼들 그냥 우리 뽕 안 사면 니들 짜장이 새끼들 우리는 그냥 짜장이 이런 회사였지만은 요즘에는 RGB들 조금씩 걷어내면서 성능적으로 다가가려는 부분이 보여지는 회사예요. 그리고 북한 말투 같은 북한식 같은 그 바이오스 그 지랄 맞은 그것들을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변화가 되어져가는 회사고요. 에이수스의 바이오스는 언제나 아주 직관성이 뛰어났습니다. 다만 에이수스가 욕을 먹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저가형 바이오드와 고가형 메인보드의 바이오스가 만질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차원이 다릅니다. 저가형을 사면요 정말 고통을 받습니다. 오버클럭 할 때. 다만 고가형을 사면은 아주 많은 바이오스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오버클럭하기에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따져가면서 메인보드를 고르는데, 솔직히 저는 고가형 메인보드를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저가형 메인보드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가성비 메인보드는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전원부 품질이라든지 뭐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제조사별들 추천하는 라인업들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에이수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저가 가성비 라인업에서는 확실히 터프 라인업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고가형은 막시무스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듀러블 시리즈부터 익스트림 시리즈까지 참 많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게 기가바이트인데요. 기가바이트는 엘리트, 프로, 마스터 이 3개 등급 제외하고는 가성비가 떨어진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즈락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에서 HDV 시리즈, 뭐 HDS 시리즈 이런 거 사용해도 솔직히 문제는 없지만은 일단은 게임용에서 가성비로 사용하기에는 프로4를 사용하기보다는 스틸 레전드급을 사용해 주시는 걸 좋고요. 나는 오버클럭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익스트림 4라든지 혹은 판텀 게이밍
아니면은 최근에 나온 이런 라인업들을 사용을 해주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MSI 라인업들은 그냥 제외할게요. 왜냐? 얘네들은 일단 AS부터 고치고 오시는 거를 저는 꼭 간절히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MSI를 해외에서 사용했을 때 아주 마음에 들게 사용했던 메인보드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국내 AS 정책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저는 국내에서는 MSI를 추천드리기 좀 어렵다라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썰은 여기까지고요. 썰 시리즈는 이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뭐 시청률이 잘 나오고 나중에 제가 뭐 좀 유명한 유튜버가 된다고 하면은 오버클럭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이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디오스.